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아까 겸임교수로 소개를 하셨는데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원래 그 박사 논문은 그 영재 이건창 선생이 아니라 그분의 동생인 경제 이건순 선생 이하 그 일제강점기 때 서간도로 망명을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유학자분들. 그래서 그분들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제 논문 지도 선생님께서 사실 평생 전공이 영재 이건창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그분은 그야말로 그 영재 선생의 삶을 닮아서 사시는 선생님이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희목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영재 이건창이라는 분한테 관심을 가졌고 또 그 동생이 망명지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거기를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나 공부를 하다가 한편 생각하면 좀 매력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재 이건창 선생 말고 아까 동생분 말씀드렸는데요. 경제 이건승 선생 관련해서는 그 2016년도에 KBS에서 서간도의 망명자들이라는 다큐가 방송이 됐어요. 그때 그 다큐를 좀 메인으로 끌고 가면서 KBS 8.15 광복절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큐를 찍으면서 여러분이 나오지만 제일 중점에 둔 거는 그때 PD한테 부탁한 건 경제 이건승 선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말 4대가 평전을 지금 집필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 담당한 인물이 제가 영재 이건창 선생이었고, 예, 그래서 지금 원고는 다 넘겨준 상태인데, 이게 뭐 국가기관이 일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연말에 나오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쯤으로 다 넘어가서 아마 내년에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영재 이건창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조선의 마지막 암행어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말 4대가의 문장가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암행어사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반인들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당연히 문장가였기 때문에 문장을 살펴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조금 살펴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영재 이건창 선생은 지금 1852년에서 1898년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삶이었는데 다행이라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을사늑약, 경술국치를 직접 안 보셨다는 거죠. 그걸 보셨으면 아마 울분에 차서 진짜 제 명예 사지 못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네. 그리고 이분은 2차례의 암행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한국아. 이 여한이라는 것은 고려하고 조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서 1392년, 그 다음에 조선이 1910년까지니까 거의 약 1000여 년 사이에 문장가 9명을 뽑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으로 뽑힌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대단하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여한 10가에는 나중에 그 여한 국가를 뽑은 창간 김태경 선생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한 10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말 4대 문장가, 그래서 한말 4대 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창, 황현, 김태경, 강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매천 황현 선생인데 이분은 생몰년이 1910년입니다. 몰년이. 그래서 경술국치를 당했을 때 나라가 망해가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관리도 아니었고 전라도 구례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결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남긴 말이 식자우환. 글을 안다는 것이 근심이다. 차라리 글을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걸 하고 우선 자결을 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영재 이건창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구례에서 배를 타고 강화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창간 김태경 선생. 이분은
그 이건창 선생의 문집 명미당집을 중국 남통에서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건창 선생 중심으로 있고요. 공안당 강의 2부는 그 이건창 선생하고 중국의 연경에 사행을 갈 때 같이 갑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그러니까 고한당 선생하고 이건창 선생하고 나이 차이가 지금 상당하죠. 근데 고한당 선생은 직위가 좀 굉장히 낮은 거예요. 통역관 내지는 이런 수준이었고, 이건창 선생은 문과 급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글 능력 이런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건창 선생께서는 그 열린 사고, 뭐 나는 양반이고 너는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을 밑으로 내려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한말 4대가는 황현 선생, 김태경 선생, 강희 선생 다 각자지만 그 중심에 이건창 선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보고요. 자, 지금 명미당 집에 가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초가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현판에 옆에 명미당 써 있고 옆에 지금 여기 보시면 매천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까 매천 황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 저 현판을 매천 그 황현 선생이 쓴 줄 아는데 저거는 그분이 아니라 호가 같은 매천 이왕제라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그 명미당 집을 개보수 할 때 그때 현판을 새로 달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평전에다도 지금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복원전 생가예요. 이거는 아까 이따가 오실 그 영재 이건창 선생의 고손자 되시는 분이 사진을 제공해 준 건데 지금 보면 마당에 식물들이 제법 있죠.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허다못해 잡초도 하나 없어요. 몇 번을 가봤지만 좀 가서 진짜 좀 너무 안타까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조금 기회가 되면 조금 복원을 좀 비슷하게 이것이 원본체도 아니었지만 지금 너무 삭막하다. 그걸 찾아간 사람들이 다 실망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자, 이건창 선생의 가문은 정종왕의 별자 덕천군파의 후손입니다. 소론의 명문가였는데 그 18세기 중엽 나주 괴서 사건 때 강화로 옮겨와서 세거를 하게 됩니다. 나주 괴서 사건은 그 정치판의 중심들이 다 노론이었어요. 그래서 노론들이 정치를 오래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썩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소론 쪽에서 그 노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괴서 사건 내지는 일명 나주 벽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써서 놓은 거예요. 노론 때문에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썼는데 노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소론이 더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인명 피해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피해서 강화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화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직에 대대로 나가던 집안인데 강화에 들어오면서부터 관직을 나가지 않게 가문에서는 거의 불문율처럼 사실은 됐어요. 그리고 과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양명학. 이거는 그 양명이라는 호를 가진 왕수인이라는 사람의 그 학문인데 이 학문이 강화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강화학이라고도 일명하는데요. 그 양명학이랑 강화학이랑은 뿌리 같아요. 뿌리 같은데 이제 강화 쪽에서는 좀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화학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좀 넓게 봐서 양명학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분의 5대조 되는 이광명이라는 분이 그 강화에서 그 양명학을 공부하고 계시던 하곡 정대두라는 분의 제자로 들어갔다가 그분한테 학문적으로 또 인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손녀사회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안은 양명학과 일정 관련을 갖게 되면서 이제 가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조부 이시원, 숙조부 이지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대대로 그 관직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은 양반이 3대째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면 그 집안을 양반 취급을 안 했어요. 이름만 양반. 그리고 굉장히 무시를 당하던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조부 이시원 선생께서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면 정치판에서 휘둘리면서 그 숙청 대상이 되고 뭐 하는 게 너무나 그거를 조상들이 봤기 때문에 관직에 나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조부 이시원 선생은 관직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몸 단속, 행동 단속, 뭐 뇌물 같은 걸 받는다던가 이런 일을 일체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분 숙조부 이지원, 이분도 뭐 관직에 나갔는데 좀 낮은 관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1866년에 병인양요가 일어납니다. 병인년, 1866년은 병인년인데 그 해에 이제 프랑스군이 강화를 침략을 해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화를 점령을 했는데 강화는 그 나라를 지키는 서해안 쪽을 지키는 요새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고려 때도 몽고군이 쳐들어오고 할 때 다 피신을 왕족들이 피신을 해왔던 곳인데 여기가 함락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 이시원 조부께서 나는 향대부다.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나서 강화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강화 섬의 대부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때 당시에 이시원 선생께서는 이렇게 약간 설사병이 한 3개월 이질이 걸려서 고생을 엄청 하시던 시기여서 이건창 선생 이하 다 가족들이 좀 피신을 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럴 수 없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자결을 결심을 합니다. 그때 동생인 숙조부 이지원이 형님이 가는 길을 내가 안내를 하겠다. 그래서 같이 두 분이 음독 자결을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자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은 증2조 참판을 지낸 이상학과 윤자구의 따님 파평윤 씨하고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이건승, 겸산 이건면 이렇게 삼형제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건승 선생 같은 경우에는 1910년 경술국치 때 서간도로다 망명을 가서 보면 당신 사시던 곳이 그때 다큐 찍을 때 가서 보니까 압록강이 바로 요만큼만 건너면 보여요. 거기를 14년을 건너오질 않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지금 강화문학관에 계시던 양태부 선생님하고 그 독립유공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는데 그 일제 문건에 하나가 그 이분 성함이 건자랑 승자가 한자가 다른데 그분이 무슨 1924년에 평양에 왔다 간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명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꼼꼼해요. 글자가 한자도 아니고 이름자 두 자를 잘못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거기 공훈전자 거기 국가보훈처에서는 어쨌든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리고 고향도 아니고 몸도 아픈 상태에서 평양을 왜 가겠어요? 강을 건너오면 강화를 오시지. 평양을 갈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제가 논문을 쓰고 두 분이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조금 나중에 조금 강화도에서 좀 힘을 써서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 늘사늑약대국 계명의식을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고 사실 그 강화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면 아마 저분의 영향이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형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진짜 건자 승자 두 개 다 넣으려고 이름 성씨만 하나 이자 똑같다고 동명일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서류를 그렇게 만들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 자는 혹시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기 동생인 겸산 이건면 막내 동생이죠. 그분은 지금 1894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형이 죽기, 그러니까 영재 이건창 선생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출생과 생활을 보면서 쭉 흘러갈 거예요. 1852년 강화 사기리에서 장남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는 강화에 와갖고 바닷가에서 사셨다는데 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가 그 6.25 전쟁 끝나고 식량난이 났을 때 간척 사업을 하면서 바다를 다 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이건창 선생 글에 보면 바다가 좀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매천 황현이 구례에서 올라오던 배가 보여요. 근데 지금 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그래요. 네. 그다음에 1861년 고작 9살 때 사서도 아니고 사서 5경에 통달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명학, 그 강화학을 전수를 받아요. 할아버지로부터요. 근데 1866년 병인양요로 아까 말씀드린 조부 이시원이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조정에서 목숨을 내놓고 자결을 한다는 게 평소에 마음가짐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시호도 내려주고 정려문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려문의 위치도 잘 확인이 안 될 뿐더러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마 명미당 근처 어디에 있을 건데 그것도 나중에 좀 위치를 찾아서 한번 좀 강화해서 좀 힘을 좀 쓰셔야지 될 부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때 나이에 그래서 이제 조부 이시원 자결을 통해서 자 이제 과거 시험을 좀 특별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0년 최연소 문과르다 급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급제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분이 지은 글이 이춘일의 전이에요. 이춘일 전이라고 하는데 이 이춘일이란 사람은 병인양요 때 그 남문의 수문장이었어요. 사실 문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장수다. 남문의 장수라고 하고 본인의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프랑스 함대가 강화에 도착을 하고 프랑스 군인들이 막 내려서 사람들을 막 유린하고 다니니까 뭐 관리고 누구가 없어요. 도망가느라고 바빴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술을 되게 좋아해서 그날도 술을 마시고 문장에 서 있는 거예요. 남문에. 그러고선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를 지키겠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이러고 있다 죽는다. 그때 당시에 그 문지기들이 입던 옷을 덕을해라 그러는데 그 옷을 막 벗겨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이 쳐들어와서 너는 어떤 놈인데 도망도 안 가고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남문의 장수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여길 들어갈 수가 없다. 당연히 프랑스 군한테 죽임을 당했죠. 근데 죽을 때까지 그 프랑스 군인들을 향해서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창 선생이 글을 남겨놨는데 글을 남긴 이유는 그것이 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그거 뭐 술 취해서 술 기운에 거기 서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저 이르다가 저게 조정에 보고가 돼서 또 정려가 내려지고 굉장히 낮은 관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증직을 해줘서 조금 높은 위치에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술 취해서 저렇게 한 거를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갑을 쳐주는 거야? 나라도 술 취하면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창 선생 한 생각이 그럼 당신들도 하지. 누가 하지 말라고 말렸느냐? 누가 술 마시지 말고 누가 객기 부리지 말라고 했느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쓴 글이 그때 당시에 이춘일의 전입니다. 사실은 문과를 급제를 하면 바로 관직에 나가야 돼요. 우리도 공무원 시험 보고 나면 바로 가서 연수하고 바로 관직을 그러니까 부서를 배치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급제를 해서. 그런데 1868년 그로부터 2년 뒤에 가주서라는 관직을 시작으로 이제 관직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저 위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임금 근처에 있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가주서라는 자리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고종 임금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올라섰고 대원군이 뒤에서 이제 정치를 조종하던 시기인데 딱 임금이 딱 보니까 다들 솔직히 나이 먹었잖아요. 저때 당시에 지금 나이를 딱 보다시피 이건창이랑 나이가 같으니 지금 임금은 몇 살이겠어요? 16, 17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높은 나이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되게 애띤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름은 뭐냐? 이 세종실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러니까 뭐 이건창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1852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나랑 나이가 같구나. 그 다음에 그럼 생일이 언제냐?
그때 6월인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나보다 빠르구나. 2달이 빨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알게 모르게 고종 임금이 이제 지켜보는 이건창 선생을 지켜보는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가주소로 관직 생활을 하기 직전에 과설이라는 글을 지어요. 이 과설은 뭐냐면 잘못에 대한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잘못이 있다는 걸 알아도 고치려고 안 해요. 근데 고쳐도 어설프게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설프게 고친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쟤 원래 옛날에는 이런 말도 했었고 이런 나쁜 행동도 했었던 애야. 지금 좀 착해 보이지만 그건 거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창 선생 내용은 뭐냐면 잘못이 있어서 고치려면 확실하게 고쳐라. 2번 다시 제가 어설프게 고치는 척 하는 거야 소리를 하지 않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과설은 아마 이건창 선생이 당신께서 평생 아마 저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지은 글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871년에 아주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집은 동생이 살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집을 없앤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관직 생활을 계속 해야지 되니까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심리거리 호동이라는 곳에 이주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해에 신미양요가 있었죠. 근데 이 신미양요가 있었던 당시에 이건창 선생은 고향에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요. 그러고 있다가 신미양요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1871년 신미년에 이제 미군 함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개항을 요구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때 그 집무중은 어재현 장군이죠. 어재현 장군이 있는데 그분의 애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창 선생이 지은 글이에요.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다고는 하는데 이 집무중군 어재현 장군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루터를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뭐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숨어있다가 잡혀서 죽었다고도 하고 막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 사람을 깨뚫는 그런 거가 있었는지 이건창 선생은 이분이 아마도 그렇게 뭐 비겁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강화에 부임해서 온 지 9일 만에 신미양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지역을 파악하기도 전에 전쟁이 나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거를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벌거벗고 옷도 다 벗은 상태에서 이제 저 어재현 장군 밑에 있던 사람이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밑에 어디서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 복병들이 있잖아요. 숨어서 이렇게 뒷일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도망을 간 거는 사실은 나라에서 보면은 나쁜 짓이잖아요. 잘못된 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재현 장군이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려야지만 자기가 죄가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게 부풀려진 거예요. 근데 이건창 선생은 그거를 처음부터 일이 돌아가고 저분의 평상시 그 관직 생활이랑 이런 걸 들으면서 그 애사를 그 사건의 전말을 쭉 써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벌거벗고 온 사람, 그 미국 군대가 이제 돌아갈 때 옷을 주니까 니네들이 준 옷 입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냥 발거벗은 채로 와서 처벌을 요구를 했지만 조정에서는 이제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없었다면 진짜 어재현 장군은 지금 이름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재현 장군 관련한 글은 지금 이건창 선생이라 다른 분 한 분 글에서만 딱 보여요. 역사상.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건창 선생이 쓴 지금 진무중군 어재현의 애사 여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지금 강화에서 그분을 또 좀 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73년 부인 달성서 씨의 상을 당합니다. 근데 그 뒤에 결혼을 또 다시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가 지금 힘들어서요. 네.
그 1874년에 암행어사를 선발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암행어사를 선발을 미리 해놓고 일이 생기면 그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생겨서 암행어사를 뽑는 게 아니라 미리 뽑아놓고 일이 생기면 암행어사를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그 해에 동지사를 갑니다. 서장관직으로. 이때 이제 갈 때 고종을 또 만났죠. 고종 임금이 그 이건창 선생에게 그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알아봐라. 왜냐하면 지금 그 외세들은 와서 자꾸 개항을 하라 그러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국내에서는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개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구, 척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이건창 선생은 그래도 세계의 중심이 그때까지는 중국이라고 알았으니 중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영경에서 뭐 청나라, 한림명사, 황옥, 장가양, 서부 등과도 교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중국이 곧 망하게 생긴 거예요. 본인이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 이건창 선생이 그 할아버지가 지금 병인 양육 때 돌아가셨고 또 본인 자체가 그걸로 봐서는 뭐 개화를 반대했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저분은 특이했던 게 개화도 아니었고 척화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개화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하는데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우리 힘으로 해야지 뭐 누가 와서 개항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면 도 극단적으로 치닫는 좀 그런 게 있죠.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좀. 그래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 이건창 선생의 그 주장을 밀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그 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기다려줄 만큼 세상이 그렇게 호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분의 그런 사상은 뭐 위정척사파 뭐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실력을 길러서 우리 힘으로 개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조건 개항했다가 휩쓸려 다니게 되니까. 그리고 개항을 하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야지 단발하는 거 갖고 머리 잘라서 뭐 서양 옷 입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구한 역사니까 지키고 개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먹고 사는 일을 해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1875년에 귀국을 합니다. 동지사에 갔다가 동지사 서장관으로 갔다가 귀국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고종 황제를 아까 만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가 뭘 물었냐 하면 중국에서 코끼리를 봤냐고 물어봐요. 코끼리. 근데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1400년대에 들어왔어요. 4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선물을 해줬어요. 길들인 코끼리였는데 그 코끼리가 너무 못생긴 데다가 등치도 크고 곡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리가 이제 뭐 코끼리가 뭐 이상한 동물이 왔다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생긴 꼴이 하도 웃기니까 막 웃었다가 코끼리한테 밟혀 죽기도 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결국 그 코끼리가 저 전라도 어디 세도 섬이 있는 데로다가 쫓겨가는데 코끼리는 원래 건초를 먹잖아요. 건초를 먹는데 거기 섬에 갖다 놓으니 풀들이 마른 풀이 없으니까 애가 비실비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임금한테 다시 건의를 해요. 이게 코끼리가 너무 슬퍼한다. 그러니까 다시 육지로 데리고 올라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록에는 코끼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본 적이 없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래서 궁금해한 거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1875년에 귀국한 뒤에 부모님이 자꾸 병이 안 좋으니까 사직을 요청을 해요. 근데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76년에 또 다시 사직을 요청을 하지만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결국 1877년에 가을에 충청 우도, 오늘날에는 그 충청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암행어사를 나가게 됩니다. 암행어사는 그 젊은 사람을 내보냈어요. 젊고 굉장히 청렴하고 성격이 강직한 사람을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인맥도 있고 그러다 보면 누가 청탁을 하면 좀 들어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한 젊은 친구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암행어사로 나려가게 됩니다. 이때 1878년에 이제 암행을 나왔다가 돌아와서
그 충청감사, 그때 당시에 나가서 충청감사인 조병식이라는 사람이 그 충청도 백성들을 너무 못 살게 굽는 거예요. 그죠? 가렴주구라는 거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상태를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지은 시가 있는데 전가 추석이에요. 전가는 당연히 농가이고 추석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한가위죠. 지난번에 지낸. 네. 자, 전가 추석은 고작 26살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늘날은 지금 26살이면 뭐 대학교 다니고 뭐 할 나이잖아요. 어른들이 볼 땐 되게 어리지만 옛날에는 관직에 나가서 암행어사를 나갔던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암행어사로 나가서 작품을 조금 길지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가 추석에 이거는 그 이건창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울의 부귀한 자들이 사는 곳엔 사시사철 좋은 명절 많기도 한데 시골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겐 추석만한 명절이 없다네. 왜냐면 그때가 제일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 한낮에는 맑은 햇살이 있고 가을 밤에는 밝은 달이 있어. 풍경은 진실로 절로 아름답다만 우리네들 위해 베풀어진 것 아니라네. 자, 여기서의 우리네들은 당연히 시골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겠죠. 네. 다만 사방들을 보니 좋은 알곡들 정이 실하게 드리웠고 올벼는 이미 타작마당에 올랐으며 콩류는 또 손으로 딴다네. 안뜰에서는 아홉 껍질을 벗기고 뒷동산에서는 밤송이를 따네.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자, 둥근 지화로는 부채질에 나무 등걸이 붉게 타고 밥을 짓고 탕국까지 끓여 대가족이 모두 먹고 마시네. 그야말로 추석날 잔치가 벌어진 거죠. 한바탕 포식으로 의기가 편해지자 잡담이 질펀하게 오가네. 지난해 대흉년에는 거의 죽이고 살리지 않을 것 같더니만 올해 대풍년은 하늘이 진실로 죽이지 않으려 함이네. 그러니까 작년에 대흉년일 때는 모두가 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올해는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결국 우리를 꼭 죽이려고 한 건 아니구나. 다행히 살려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배가 북처럼 불러오지 않음을 하나고 입이 양쪽으로 찢어지지 않음을 하나며 하루 사이에 열흘치 양식을 먹어 치우고도 흔쾌히 식탐 있는 도철에게 보상하려는 뜻이 있네.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도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 이제 동네 어르신 윗자리에 앉아서 불러 떠들지 말라 하시더니 백성들의 삶은 진실로 가난하고 사물의 이치란 흘러 넘침을 꺼리나니 지금 취하고 배부르다고 어제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지 말라며 우리네 늙은이 잠옷 많은 일 겪어보니 과식하면 탈이 난다고 하시네. 이거 사실은 이 시는 두 수예요. 그래서 두 수로 다 지어졌는데 그 중에 2수 중 1수입니다. 또 어쨌든 그 추석을 맞이해서 굉장히 풍요로움을 볼 수 있잖아요. 당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수를 보겠습니다. 남쪽 집에선 하얀 막걸리 거르고 북쪽 집에선 누런 송아지 잡는데 잔치한다고요. 오직 서쪽 이웃집에서만은 슬프고 애처롭게 밤새도록 곡을 하네. 곡을 하는 자 누구인지 물어보니 과부가 유복자를 안고서 낭구님 세상에 있을 때는 두 사람이 한 집안을 지키면서 문 앞에 한 구석 떼기 땅으로 해마다 근근히 거친 죽이나마 끓여 먹었건만 지난해 가을 이슬서리에 땅을 쓸어도 채소죽 거리도 없었다네. 쌀겨와 밀기울에 소나무 껍질을 섞었건만 겨울을 나기에도 오히려 부족했다네. 봄이 오면서 부자들에게 벽시를 한 움큼 얻었지만 한 알갱이도 아까워서 먹지 못함은 가지고 있다 밭에 곡식으로 심기 위해서였다네. 보릿고개 뭐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얘기처럼 내 쌀 한 쿰을 얻어왔는데 그걸 먹지 못한 거예요. 벽시 한 쿰을요. 자, 기력은 날로 약해지고 위장은 나날이 오그라들었네. 먹을 게 없어서죠. 함께 똑같이 부부가 똑같이 굶었건만 나는 어쩌자고 모질기가 나무 같은지 도리어 난군까지 떠나보내고 앞산 기슬게 묻었는데 묻힌 사람의 뼈가 썩어갈 무렵 뿌린 곡식이 익었다네. 지금 가을이니까요. 곡식이 익으면 무엇하랴. 문 닫고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겠는걸. 곧 난군의 뒤를 따르고자 결심하였건만 배밀이 하는 이 아이를 어찌하랴. 아이는 비록 아버지를 모른다 해도 여전히 난군의 피부치인 것을 아이를 안고 홀령을 향해 말하다가 기절한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아전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나니
새 곡을 내라며 부르짖네. 시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까 일수가 굉장히 그 평화롭고 즐거운 잔치 분위기였다면 지금 이수는 어떤 유복자를 앓고 있는 그 과부의 말을 빌어서 그 당시에 그 가렴주구가 어떠했는지, 고작 작년에 굶어 죽고 시신도 뼈나 겨우 썩어갈 그 무렵에 아전들 와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잖아요. 그 세곡을 내라며, 세금을 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를 했으면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한 겨울쯤에나 좀 받으러 다닐 것이지, 바로 그냥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아까 지금 나온 조병식이라는 분을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이건창의 대표 작품 가운데 하나인 위의 시는 충청감사 조병식의 포악한 가렴주구의 행태로 심거워진 농촌 백성들의 삶에 대해 읊은 작품입니다. 그때 암행을 가서 지은 작품들이 여러 개인데 저 작품이 이제 특별히 더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병식이 누구냐면 고부군수, 동학난을 만들게 된 원인자가 된 그 고부군수의 조병갑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오른팔로 알려진 영의정 조두순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 조병식의 파워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을 이제 탄핵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암행어사를 내려온 이건창을 조병식이 뇌물을 줍니다. 아, 이렇게 뭐 암행을 다니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하면서 뭐 용돈으로 쓰라고 뒷돈을 주는데 이건창이 펄쩍 뛰죠. 암행을 나와서 돈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조병식이 보니까 이분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꼬셔도 보고 못도 하다가 안 돼요. 어쨌든 이건창은 서울에 올라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렴죽을 하고 있다.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 이제 그 영의정 조두순의 조카라고 했지만 흥선대원군의 오른팔 정도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그 고정 황제의 부인인 명성황후죠. 네, 그분을 통해서 거기다도 발을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분을 탄핵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저게 그대로 흘러갔냐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병식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갖고 이건창이 조정에다 바친 문서를 바꿉니다. 문구를 바꿔서 이 조병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일을 했고 막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정에 보니까 여론하고 네가 써서 올린 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조사한 거야 라고 이건창을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창이 억울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 임금이 이상하다. 이건창이 보통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났더니 조병식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조병식이 탄핵을 당해서 전라도 나주의 지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이때 국민들은 두 손을 들고 이건창 선생을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뇌물을 줄 때는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오거든요. 어려운 백성들 걸 뺏어서 그걸 모아서 주지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갖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강직불효, 아주 강직해서 굽힘이 없다. 진짜 대쪽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강직불효라는 게 이게 그 이건창의 대명사, 암행어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창과 충청감사 조병식 두 사람의 인연을 잠깐 보면요. 그때 탄핵을 했는데 이건창이 1877년 아까 충청우도 암행을 나가기 몇 해 전인 1874년 7월부터 76년 3월까지 이 사람이 강화 유수를 지냅니다. 강화도에 와서. 그래서 지금 강화에 현재 조병식 이 사람의 비석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1876년에 세워진 유수겸 진무사 조공병식 유해망도 영세 불망비, 어쨌거나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비석입니다. 지금 소재지까지 적어놨고요. 또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거 바뀌었네. 1876년입니다. 예, 밑에 것도 1876년에 세워진 또 유수겸 진무사 조공병식 영세 불망비. 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비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1880년에 세워진 유수겸 진무사 또 이렇게 애민선정비. 얼마나 백성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조병식의 이 비석을 통해서 그 불망비가 사실은 그 진위 여부 내지는 이런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사실은 그 전임 뭐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화 군수님이 계시다. 그분이 어디를 가셨다. 이제 전근을 가거나 이제 뭐 정치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그 뒷사람이 오자마자 하는 일이 비석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 다음에 물러났을 때 뒤에서 누군가 와서 나 욕을 하지 말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달라는 의미로다가 사실은 많이 했었던 거죠. 일단 이렇게 갑니다. 네. 자, 그런데 조병식만 탄핵이 돼서 지도로다가 유배를 갔으면 됐는데 1878년에 김학연이라는 사람이 그 이건창이 암행어사 나갔다 돌아오기 직전에 김학연이라는 사람이 매를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건창이 암행을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잘못 나쁜 짓을 한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때려서 죽인 건 아니고 그 매를 맞은 게 억울하고 분해서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굶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김학연의 아들이 남산에 와서 그때 이제 막 횃불을 올려가지고 임금한테 뭐 고하겠다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오늘날 같으면 뭐 탄원서 낸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횃불을 들어갖고 임금한테 조정에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으니 억울하다 이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자꾸 저렇게 남산에 횃불이 올라오나 해서 알아봤더니 이건창이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라고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관서의 벽동군에 유배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건창이 거기 가서 지은 게 모학자전이에요. 저 모는 암흑의 모자입니다. 이름도 성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흑의 모라고 그랬어요. 모학자전을 짓는데 이걸 이제 조금 살펴볼게요. 자, 모학자전은 그러니까 이건창이 하고 싶은 말을 의탁해서 가탁해서 지은 전입니다. 자, 모학자는 성씨를 모른다. 비록 모칭한 바가 있지만 믿을 수 없기에 그를 모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말하자면 이은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도 거짓말을 해갖고 그 사람이 진짜 이 성씨가 이가인지 이름이 은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5년 전에 벽동으로 기양 와서 그 모학자라는 사람이 기양 와서 막 이르렀을 때 선언하며 나는 모 선생의 후손이고 모공의 친척 형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파워가 큰 집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정을 위해서 성현의 회철된 사원을 빨리 복구해야 된다고 글을 올렸는데 임금한테 글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죄를 얻었다고 하였다. 벽동은 예로부터 아주 외지고 누추한 두맥구석이라 군수는 의례 무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풍속이 좋은 데는 문관을 보내고 저렇게 가기 힘든 두메골 저렇게는 그런 데는 무관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속을 다스릴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누추한 두맥구석이라 군수는 의례 무관이었는데 좌천되어 온 자들이었다. 그것도 또 그냥 온 게 아니라 좌천이 돼서 온 거예요. 또 사방에 물의 배가 많고 선비가 드물었다. 모학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누구나 공경했으며 군수 또한 그 아까 모칭한 집안의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바로 가서 아련하였는데 예를 집행한 게 아주 매우 경건하였고 그를 위해서 숙소까지 마련해주고 편하게 이바지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해줬습니다. 그러자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학자 그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난 욕이 되겠지만 우리 고을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자, 그래도 뭐 글이라도 조금 읽었다는 사람들은 더 급급해서 모두 그 사람한테 줄 뭐 예물이나 패백 같은 걸 갖추고서 모학자를 아련하여 오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 그 사람이 안 만나겠다고 거절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모학자는 아주 용모가 매우 단아하고 단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종일 옷차림도 반듯하게 정제하고 앉아서 망령되게 뭐 장난말을 한다든가 뭐 함부로 막 웃거나 하지 않고 늘 독서를 즐겨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정자주자,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선생들의 언론을 들먹였어요. 또 해설을 아주 정교하게, 글씨도 아주 굉장히 잘 썼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들이 정말 학자다운 학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원래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두어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세상의 명예나 벼슬을 뜬구름처럼 보았는데 지금 불행히도 이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운명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자들이 더욱 감탄하면서 야 정말 참된 학자다 라고 아주 존경에 맞이 않았죠.
고을 사람들이 돈 백금을 객출해서 모학자가 급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모학자가 거듭 사양을 했어요. 사양을 하고 안 받았는데 나중에 마지못해서 받았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모학자가 한 기생을 보고 예뻐하면서 거두어서 함께 지내니 어떤 사람이 학자도 이런 걸 면할 수 없구나 라고 의심은 했지만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다 저 사람이 참된 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너 무슨 헛소리야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참 뒤에 읍에 송사가 발생을 했는데 모학자가 몰래 부정직한 사람의 돈을 받고 그를 위해서 군수에게 강권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자, 이 사람 재판 좀 봐주십시오. 뒷돈을 받고선. 또 고을 안에 어떤 이제 관리 자리가 하나 났어요. 이른바 자수와 별감 자리가 났는데 모학자가 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고 군수한테 이 사람들한테 자리 좀 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군수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안 배경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자꾸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싫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또 얼마 뒤에 모학자가 읍내에 나이 어린 부잣집 자제들을 모아서 마조나 강패, 도박하는 거죠. 그거를 시키고 돈을 잃으면 번번이 자기 돈을 또 꼬아주고선 3배로 갚게 했어요. 완전히 달러이자라고 해야 되죠. 게다가 기생을 꼬여서 또 합판을 시키고 돈이 생기면 또 그 기생이랑 나눠 갖기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때서야 온 고을이 크게 떠들썩하면서 모학자는 학자가 아니라 천하의 무례배라고 막 욕을 하죠. 그래서 군수는 절교하고 다시 내왕하지 않았고 또 그 명함과 패백을 갖추어 뵙기를 청하던 자들도 모두 침을 뱉고 돌아갔어요. 또 아까 객줄해서 돈을 준 사람들은 다시 가서 그 돈을 뺏으려고 했지만 그 고을의 어른이 아유 그냥 더러우니까 냅둬라 하고 만류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학자를 그 자기네 집에서 묵게 했던 그 사람이 그 모학자 하는 짓이 너무 더러워서 이제 매일 욕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여관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어차피 유배를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기 있어야지 돼요. 근데 한 해 남짓 지나서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서 모학자가 이제 사면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갈 뜻이 없었어요. 왜냐 여기 너무 좋거든. 어쨌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안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조정이 이미 날 사면했으니 반드시 장차 나를 부를 것이다. 근데 나는 교지를 받들고 조정에서 보내준 말을 타고 가겠다는 거죠. 걸어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기를 또 부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기를 또 몇 달에 모학자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객출해서 줬던 그 돈까지 다 떨어졌어요. 여관의 식체, 그 밥값이죠. 그 밀린 것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여관 주인한테 내가 조정의 부름을 받아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면 곧 당신께 곱절로 갚아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때마침 여관 주인이 일이 있어서 외출해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왔는데 대문이 크게 열려있는 곳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모학자가 집안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창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시적을 모칭하고 행동거지를 숨기고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지만 모학자처럼 심한 자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유독 여기에 분개함이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뭐 모학자려니 그러는데 사대부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양반이라고 하는 사대부들이 안으로는 문벌에 기대고 아하 나는 무슨 노론 집안의 누구 자손이다 뭐 하고 그 독소하고 도덕을 말하고 하면서 출처가 밝아서 그러니까 뭐 아무개 집안의 누구 자식이다 딱 다 아는데 아주 점잖은 척 아주 젠틀한 척 그렇게 행동을 하고 행동거지를 숨김이 없는 자일지라도 이름이 조금씩 유명해졌을 때는 그 뭔가 이익이 생기거나 하면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유혹하며 어느 날 옳지 않은 일이 털끝만큼이라도 있게 되면 그러니까 가문에도 누가 되고 본인한테도 누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뒷일은 뒷일인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그럴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드디어 하류가 되어버리면 지난날 했던 그 바른 행동거지였고 나는 아무개 집 후손이었고 나는 뭐 과거급제를 문과급제를 뭐 몇 살에 했고 뭐 이런 게 다 남을 속이는 행위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학자는 한 무례자일 뿐이다. 달아났으니 이제 그만이지만 달아나지도 않는 그 사대부, 조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대부, 양반 임내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저런 글을 쓴 거를 보면
저분도 사실은 양반이잖아요. 근데 저분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뭐 그야말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될까를 생각을 했던 거지, 내가 출세를 해서 어딜 가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벽동은 어디냐면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벽동이에요. 여기가 창성입니다. 우리 벽창우라 그러죠? 벽창호가 아니고 벽창우인데요. 벽동과 창성에는 소들이 너무 억세갖고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벽창우라고 하면 벽동과 창성.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굉장히 꼭대기죠. 날씨도 춥고 가기도 힘들고 그런 곳으로다가 이제 이건창이 유배를 갔던 겁니다. 거기서 모학자전을 지었고요. 자, 그런데 1879년에 이건창이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거는 민영익이라는 분의 도움으로 풀려나는데, 민비 명성황후죠. 민비의 오빠 민승호하고 아들이 폭사.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좀 험악하게 죽은 걸 폭사라 그래요. 그래서 험악하게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비 입장에서,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오빠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나니까. 그래서 민승호 그 오빠의 양자로다가 민영익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줄 민영익에 대한 민비의 총애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자, 이건창은 제주가 굉장히 아낄 만한 사람이다. 유배지에서 풀려달라고 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풀려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민영익입니다. 근데 이때 이건창만 풀려났으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병식이도 같이 풀려납니다. 유배지에서. 근데 관리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불러다 또 쓰고 또 등용을 시키고 하는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1880년에 홍문관 부교리가 됩니다. 그 홍문관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 사적의 관리와 문안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의 이건창 선생의 글을 높이 쳤기 때문에 저 관직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882년에 경기 암행어사를 나아갑니다. 이 경기도의 암행어사는 조부 이시원 선생께서도 암행어사를 나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던 곳이니까 이건창 선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할아버지한테 누가 될까 걱정이어서 더 나가서 더 굉장히 열심히 암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1883년에 경기 암행어사에서 기한을 합니다. 암행어사를 나갈 때는 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나가라가 아니에요. 임금이 준 명령을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못 돌아옵니다. 그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게 암행어사의 길이에요. 원래 어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암행이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일반 어사가 있고 암행어사가 있는데 그냥 일반 어사는 그 사람의 동정이 다 파악이 돼요. 오늘은 뭐 어디 관청에 갔었고 그 다음 날은 어디 관청에 간다. 다 파악이 되는데 암행어사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암행어사 그러면 암행어사 박문수, 그 다음에 이제 낡은 옷에 그걸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패에 그려져 있는 말 숫자가 역참에 가면서 이제 말이 느려지니까 지치니까 가다가 말을 바꿔 탈 수 있는데 그것이 마패에 말이 5개가 있으면 5번을 바꿔 탈 수 있고 말이 2개만 그려져 있으면 2번밖에 못 바꾸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패의 말이 같은 암행어사지만 그 직위가 또 조금 다른 차별이 있어요. 근데 이제 1883년에 경기 암행어사에서 귀환하는 길에 현 서울 송파마을에 불망비하고 지금 어사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게 너무 힘드니까 다들 이제 자포자기하고 넋두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 이건창이 그냥 뭐 다 낡은 옷이죠. 그걸 입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넋두리를 했는데 그 말을 다 들어주고 이제 그분들한테 힘을 내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창 선생이 떠난 뒤에야 그분이 암행어사 이건창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송파마을에 불망비, 아까 조병식의 불망비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 그런 불망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884년에 사관원 대사관에 제수가 됩니다. 그 대사관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간제, 농박을 관장하던 관서로서 그 임금한테 간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한테는 사실 좀 미운 사람이죠. 나한테 예쁜 말을 해야 좋지.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엄마 별로 안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이 해에 모친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화로 돌아와서 이제 모친상을 치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어사, 이공건창, 영세, 불망비입니다. 지금 있어요. 송파 근린공원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6년에 그 고향에 어머니 상을 치르고 있으면서 그 한구편이라는 한시 집안의 의구, 우리 보통 이제 그 걔가 의리를 지켰다는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면 1883년에 그 이어서 부친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관직에 나갈 겨를이 없었던 거죠. 네, 그 양산이라는 것은 경상남도에 있는 양산입니다. 저기에 계신 부친을 모시고 또 강화로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1890년에 형조참의하고 공조참의에 제수가 됐고요. 근데 1891년에 한성부 소윤, 아마 오늘날도 치면 만약에 서울시 부시장 정도의 직급일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건창 선생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을 올리는데 특히 뭐 화폐 유통 폐단 그거랑 특히 외국인에게 조선인의 가업 및 토지 구매를 금지시키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과 땅을 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집을 살라고 하는데 그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켜달라고 법으로 금해달라고 이제 임금한테 계속 상소를 올리는데 지금 상소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도성 밖으로 밀려나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도성 안에서 살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93년에 호남과 호서. 호남은 지금 말하는 전라도 쪽이고 호서는 충청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충청도를 호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비, 그 사악한 공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토벌을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적대죠. 도둑들. 왜 비적이 나왔겠어요? 먹고 살 게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토벌하라고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문에 문구가 하나 잘못돼갖고 그것 때문에 전라도 보성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이 유배지에서 누굴 만나냐면 수파 안효제라는 분을 만나는데 이 수파 안효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동생 경제 이건승 선생하고 서안도에서 망명지에서 만나서 같이 거기서 유배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 아주 강직하고 꼿꼿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재 이건창 선생도 생전에는 아마 뭐 글쎄요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잠시 봤을지 몰라도 그렇게 막 계파가 달랐기 때문에 학파가 다르고 했기 때문에 노론, 소론 뭐 막 이런 게 달라서 이렇게 교유가 깊었던 분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종 황제가 계신 궁궐에서 굿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아드님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왕이 될 아들이 몸이 아픈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비가 그 명성황후께서 굿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라는 건 좀 간사하잖아요. 아무렇게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꼬셔갖고 굿을 점점 더 크게 하고 뭐 하고 해서 전국에서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촛불 켜놓고 무당을 이렇게 뭐 조상한테 뭐 산신령한테 빌고 뭐한테 비는 게 엄청났는데 그 사람한테 그 무당한테 진령군이라는 임금군자를 자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 진령군의 목을 베라고 상소문을 올렸다가 수파 안효제가 유배를 갑니다. 그 사건으로. 그때 이건창 선생이 전라도 보성에 유배를 가 있다가 수파 안효제 선생이 유배 가는 길에 전라도 보성에 들렀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 풍토병에 드는 약 굉장히 귀했을 거예요. 이건창 선생도. 당신도 지금 유배지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보내줘요. 그거에 수파 안효제 선생이 엄청나게 감동을 합니다. 뭐 글자에다 자 내가 이걸 보내니 뭐
유배지에 가서 잘 사시오 뭐 이것도 아니에요. 한 말도 없이 그냥 약만 보냈어요. 그거를 받으면서 그 이건장 선생의 마음을 알았고 그분의 동생을 망명지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 두 분의 그 교류가 어땠겠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전라도 보성입니다. 그야말로 전라남도 제일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안효재 선생은 고흥으로 다 유배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 1894년에 봄에 유배에서 해제돼요. 그런데 이때 지금 유배지에서 해제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선대부에 그 품계가 오릅니다. 그리고 공조 참판에 또 제수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도 이건창 선생이 미워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옆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승정원 일기 이런 데 보면 솔직히 임금 못해요. 하루 종일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소리를 수십 번씩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주면 사표 쓰고 나가요. 혼자 쓰나요? 단체로 사표 씁니다. 단체로 사표 쓰고 나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거수일투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한편 생각하면 그 어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종 황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행정직 개편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법무아문 협판을 제수를 하는데 불응을 합니다. 벌써 이름에서 딱 보듯이 법무부의 법과 형조에 관련된 그런 관직인데 이제 그걸 나가질 않아요. 더 이상 충원을 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고 옆에 너무 간신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동생 아까 경제 이건승하고 강화에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근데 1895년에 또 특진관으로 제수를 해요. 근데 또 불응을 하죠. 근데 이거 특진관은 뭐냐면 조선시대 경연, 임금이 공부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왕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물어보면 그거 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깊이가 상당해야지 되는 직이었어요. 그런데 안 나갑니다. 또 시강에도 제수를 했지만 안 나가요. 더 이상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요. 사실은. 네. 얘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1895년에 나라에서 해주부 관찰사에 제수를 합니다. 첫 번째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두 번째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 세 번째 갑니다. 가는데 가면은 관사가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있어요. 임금의 명이니까 내가 해주부 관찰사, 그 해주부까지는 가는데 관직을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관직에 나올래? 유배를 갈래? 그때 당당하게 전라도 고군산도로 유배의 길을 택합니다. 본인이 택해서 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해주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까지 해서 여기 배를 타고 강화에서 배를 타고 해주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안 보고 이제 유배를 떠납니다. 자, 고군산도는 또 어디냐면 군산 옆에, 예, 김제에서 직선으로 가면 저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는 섬이다 보니까 아까 보성하고도 또 달라요. 섬이다 보니까 습하고 아주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은 시도 있는데 시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안 갖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고종 황제가 이건창 선생이 미워서 유배를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유배해서 해제를 해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 명미당 시문집 서전이라는 걸 짓는데 이거는 본인의 호가 명미당이잖아요. 당호예요. 집의 호.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가 있고 집에 붙이는 건 당호라고 하는데 그 명미당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해서 지어준 당호입니다. 그것을 이건창 선생이 이제 당신의 호로다 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집 자체도 명미당 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서전, 본인에 대한 글을 본인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행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효자였고 다 공부 열심히 했고 다 이렇게 뭐 어려서부터 뛰어났고 뭐 부모님한테도 뭐 한겨울에 산에 가서 딸기를 따다 드렸고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장 선생이 볼 때는
이거 남한테 내 인생을 맡겨놓으면 나에 대해 글을 쓰라고 보면 그렇게 쓸 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난 사실 그대로를 쓰겠다고 해서 당신이 씁니다. 엄청나게 긴, 그러니까 일생을 축약을 해서 써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 명미당 시문집 서전 그 내용만 읽어봐도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1897년에 특명으로 그나마 이제 해제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징계했던 것 자체를 다 사면을 시킵니다. 그런데 1898년 6월 18일에 생을 마감합니다. 1903년에 이건승이 형의 행장을 짓습니다. 1912년에 이건창 선생이 생전에 썼던 당의 통략이라는 책을 최남선 선생이 1912년에 간행을 합니다. 이 당의 통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무슨 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서로 반대를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고 맨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저거 뭐냐면 당파 싸움. 그거를 꿰뚫어 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소론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쓴다고 했을 땐 소론 위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노론과 소론, 왜 이것이 이렇게 갈렸고 이것이 문제점이 뭔지를 너무나 객관적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이 저울을 딱 대고 진짜 균형 잡히게 살라고 노력을 했고 균형 잡히게 글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글을 썼고 그래서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뭐라고 했다라고 쓰지 내가 뭐뭐 했다라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쓴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글이 없어요. 누구한테 들은 건 들었다고 쓰고 본인이 본 건 봤다고 쓰고 정확하게 그걸 써놓습니다. 당의 통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날 정치인들이 읽어도 좋을 책이에요. 아마 안 읽겠죠. 네. 자, 그리고 1917년에 김태경이라는 분이 중국 남통에서 20권 8책의 명미당집을 간행합니다. 지금 명미당집을 보면 작품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품은 이건창 선생이 고르고 남긴 것 중에서 추린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웬만큼 쓴 거는 손으로 고치다가 아니면 다 찢어버려서 없어요. 그분 당신 자체가 글을 남겨갖고 이것이 진짜 좋은 글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쓴 글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래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썼고 내가 이 작품을 보고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작품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했어요. 다른 면에서 굉장히 겸손했지만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그 시를 김소월 선생이 쓰셨지만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김소월 선생이 어떤 뜻에서 썼는지는 그분뿐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충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그거를 공부를 하지만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 글은 나만 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되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이 내 글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925년에 대홍수 때 아까 보여드렸던 불망비가 유실이 돼요. 어디로 갔어요. 근데 그거를 1979년 향토 사학자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아마 있었던 송파 근린공원이란 공원인데 거기다가 다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동안 이건창 전집은 있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단편들도 있었어요. 그걸 모두 다 합쳐서 문집 간행을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다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창의 사상을 지금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명학이 있어요. 강화학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사실 사상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다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일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사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로 이론이 폐지활 딱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지행합일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 나쁘다는 걸 알면서 말로는 도둑질하는 게 나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저분은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걸, 글을 가짜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쓰려고 했고, 관직에 나가서 아버지의 가르침,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관직에 나와서 쓰는 돈, 그 돈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낸 혈세잖아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디를 놀러 가면서 그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꼭 출장비가 필요하면 꼭 그만큼만 가져가서 쓰고 딱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거를 평생을 갖고 살던 분이에요. 중국에서는 그 양명학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리학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거를 내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학문적인 이론을 갖고 뭐 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따졌지만 이 양명학에는 사실은 그 실학,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그거를 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건창 집안이 강화로 들어와서 관직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관직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몇 대씩 관직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집안에 수입이 있나요? 없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화문석 같은 거를 짜가지고 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부도 그 과거급제에서 높은 관직까지 했지만 고향에 돌아와서는 그 마을을 돌아다니고 할 때는 그냥 추리하게 그냥 당신 편하신 대로 다니고 해서 저분이 높은 관직을 했던 분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 분이더란 거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니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행합일은 지금 오늘날도 그렇고 이걸 아마 그 강화에서 대표표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말이고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저걸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행합일. 네. 그거를 해두면, 자, 그러면 이 지행합일을 하는 양명학, 여기에 당연히 동생인 이건승 선생, 제종제 이건방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동생 이건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간도로 망명을 갔는데 그 밑에 있는 정원아 홍승원 이 두 분은 영재 이건창 선생과 관직에도 같이 나갔고 그 나라에다 상소문 올릴 때도 같이 올리고 이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원아 선생이나 홍승원 선생도 되게 높은 벼슬을 했는데 저 두 분이 동생 이건승이랑 서간도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문집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지금 이건창 선생 문집도 지금 일부분 번역들은 되고 있지만 전체 번역은 안 되어 있고 동생 그 이건승 선생 문집이 경제집이 있지만 그것도 지금 뭐 번역은 고사하고 거의 연구도 지금 거의 저랑 한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있는 정도고요. 그런데 정원아 선생과 홍승원 이건승 선생은 양명학자잖아요. 서간도에 가서 망명지에서 거기서 생을 마친 분들은 희한하리 많고 양명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노론학자들, 성리학자들은 중간에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좀 한편 생각해보면 이것은 양명학에서 그 나라를 한번 떠나왔고 내가 입에서 뱉은 말은 지켜야지 된다는 그게 본인들이 실천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상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양명학자예요. 이분은 영재 이건창 선생을 굉장히 흠모했던 분이에요. 학문적으로 양명학 책을 보면서. 박은식 선생도 양명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국 통사를 짓죠. 망명지에서 한국 통사를 집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는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찬란했던 우리 역사를 사람들한테 소개해줘야지 되고 그래야지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네, 그런 일환으로다가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도 짓고 하는데 그분도 양명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공부는 양명학과 관련된 공부는 일본에서 하셨어요. 일본에서 양명학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빨리 손을 놓고 양명학, 강화학이 나라를 좀 학문적으로 지배를 했다면 나라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유지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학문적으로다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양명학은 배척을 해야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성리학자들 중에서도 이걸 배척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양명학이니까 나빠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학문인지를 알아야 성리학하고 비교를 해서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리학자들 중에서도 양명학을 지지를 하면서도 그 자기네들 부류에서 밀려날까봐 목소리를 못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 글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조금 저변을 확대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학문이 양명학이다. 자, 그것의 뿌리가 우리나라에는 강화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자, 매천황현 당연히 이건창 선생과 교류를 하면서 양명학과 관련을 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고요. 매천황현 선생의 동생도 마찬가지고 창간 김태경 선생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호안당 강희 선생도 나이는 많았지만 이건창 선생이 당신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아니 나이는 나이지만 그 관직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선생 자신에게 시를 가르쳐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선생이라고 호안당 강희 선생을 추켜 세워줬기 때문에 그 호안당 강희 선생은 그 사실 양반 계층에서 들어가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거기서 부류에서 일을 그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이건창 선생입니다. 또 창간 김태경 선생도 사실 집안은 개성에서 장사를 하던 집안이에요. 근데도 전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의 학문이 높으면 인정을 해주고 벗으로 생각하고 스승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이제 이하당 이중하라는 분이 있고 치제 이범세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지금 이하당 이중하라는 분은 누구냐면 그 청나라 때 청나라하고 조선이랑 그 국경 문제로다가 외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고종의 명을 받들고 백두산해를 현직 관리인데 불구하고 2번이나 백두산해를 올라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국토는 줄일 수 없다. 청나라에서 이제 말도 안 되게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 치제 이범세라는 분은 이회영 선생, 이시영 선생이랑 같이 법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던 분이에요. 저분이 그 당시에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상설 선생이, 부제 이상설 선생이 누구죠? 이준열사하고 같이 어디죠? 잠깐. 네. 해그 거기에 밀사를 갈 때 사실은 이상설 선생이 제일 윗자리였어요. 근데 이준 선생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는 이준 선생을 주로 기억을 하고 이상설 선생을 잘 놓치는데 이분이 그를 가게 된 거는 영어 때문이었어요. 영어, 법학, 일본어, 뭐 수학적인 것까지 책도 남긴 것들이 있고 한데 엄청납니다. 학문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이건창 선생의 그 영향을 받아서 다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중하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건창 선생보다 몇 살이 좀 위였고, 치제 이범세 선생도 최연소 급제자는 이건창 선생인데, 이건창 선생이 아까 관직이 좀 늦게 나갔다 그랬잖아요. 2년 정도 뒤에. 그런데 치제 이범세 선생도 어린 나이에 됐는데, 관직에는 이건창 선생보다 한 살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집안에서는 뭐 누가 먼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동생 이건승, 경제 이건승 선생은 망명지에서도 치제 이범세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고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해야 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지행합일이라는 것이 쉽지만 정말 힘든 학문이다. 뭐 깊이 들어가자 그러면 뭐 양명학은 엄청 철학적인 분야라서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이 저것만 하나 기억을 하고 그대로만 좀 살아줘도 진짜 강화는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강의 마무리 갈게요. 지금 그다음 영재 이건창 선생을 중심으로 한 미래 강화도 지난번에 강화문학관에서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조선의 마지막 암행어사의 고장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진짜 끝의 마지막이 아니라 암행어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조선의 마지막 암행어사의 고장이다. 그걸 봐서 암행어사 행차라든가 백일장 같은 것도 열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미당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창 선생이나 이건승 선생 문집에 보면은 매화가 그 집에 있었던 글이 나와요. 매화가
매화가. 그러면 매화를 보러 지금 서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전라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강화에다가 심어서 조금 한 10년 정도만 길을 들여놓으면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 멀리까지 안 가도.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장 생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단을 좀 조성해 놓고 친필 복사본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조금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 보고 와야지. 가서 보면 정말 방 요만한 거 명미나 현판 하나 뭐 부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물 그것도 가면 아무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 한 폭이 잡초 하나가 없어서 너무 삭막하다. 그걸 조금 좀 손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건창 묘소 가보면 비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청 가니까 그때 이시원 선생의 묘소를 갖다 이건창 선생의 묘소라고 해놔서 제가 전화를 해서 바로 잡아놨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자, 그리고 광성부 앞바다의 어재현 장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그 다음에 강화산성 남문의 이일천 수문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건창 선생이 살아서 생전에 이건수 선생도 마찬가지고 다니셨던 정수사 이런 데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 문학기행처럼 해서 강화해서 좀 하면 어떨까. 근데 조병식 불망비도 가서 한번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구하고 자매결혼 맺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이미 강남구하고 자매결혼이 맺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저기 하고. 자, 양명학파의 문집 번역 사업. 명미당 집은 지금 일부씩 조금씩 번역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고 경제집은 뭐 당연히 시작도 안 돼 있고요. 지금 경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그 복사본이 다녀요. 그런데 그거는 망명 후의 작품들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망명전 작품까지 실려있는 문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난곡종고. 아까 그 저 앞에서 잠깐 이름이 나왔던 그 누구예요? 네, 이건방이라는 분. 저분은 원래 동생 그 이건승 선생이랑 같이 망명을 가기로 했다가 짐까지 다 싸서 이건승 선생은 강화에서 이건방 선생은 서울에서 해서 개성이랑 거기서 만나갖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만났는데 동생 이건승이라는 분이 말립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후학양성에 힘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남겨두고 남은 이건방 선생의 제자가 누구냐면 누구게요? 정인보 선생입니다. 네. 근데 정인보 선생에 대한 연구는 어마어마한데 이건방 선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그 돈을 모아서 이건우 선생 쪽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독립자금으로 좀 쓸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건방 선생의 아드님,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민영학 선생님이랑 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뭐래 어차피 나라도 망했는데 그래서 그 돈 갖고 나가서 노름을 해갖고 이건방 선생이 다 큰 아들을 엄청 두드려 팼다는 이야기가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직접 뛰어다닌 분들이 계세요. 총칼 들고. 그 뒤에 저런 분들이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다가 갈 때 숨겨도 주고 독립자금도 뒤에서 만들어서 주고 무기도 대신 몰래 사서 전해주고 또 이쪽에서 보내는 편지글 갖고 있다가 저쪽에다 전해주고 그거를 독립운동 뛰어다니면서 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도와줬던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그런 분들의 공적도 이제는 인정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독립운동에 직접 몸서 총칼 들고 다니신 분들에 대한 업적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밝혀졌는데 지금 이런 분들의 역할이 너무 약하게 치부되고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인석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라가 망했을 때 처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직접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거, 또 하나는 아예 은둔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자결해 죽고 이런 걸 했는데 본인이 처한 위치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직접 총칼 들고 나갔다 그래서 우위에 두고 또 아니면 뭐 은둔해서 조용히 산다 그래서 그걸 값을 낮춰서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로 본다면 지금 망명지에 가서 저분들이 뒤에서 하는 행동을 그 유심히 보면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만 합니다. 다만 저분들이 그 간도 쪽에까지 와서 그 일본 병사들이랑 와서 딘장제를 하도 했기 때문에 근거가 남은 글을 남겨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남겨뒀다가 발각이 되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받으면 바로 없애고 돈을 주면 바로 준 증거 자체를 없애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지금 뭐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 후손들 이야기예요. 걔 중에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지만 조상들한테 얘기 듣기로다가는 압록강 건너고 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일본 경찰 쪽에 섰던 사람인데 조선 사람들을 뒤로 빼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겉에서는 그 일본 쪽에서 막 해서 다니지만 뒤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친일파에 대한 그것도 조금은 한 발 뒤로 서서 조금은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지 되고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좀 더 높여서 그분들 후손이 잘 살진 못해도 그래도 자부심이라도 지금 갖고 살 수 있게 조금 그런 분들 발굴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의 본고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행합일 이거를 하는데 대대적인 시대정신 발휘 기회로 삼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 칼럼에다도 뭐 지속적인 지면 할애를 통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이건창 관련하던 아니면 양명학 관련해서 지금 아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창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양명학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문장가로서 우열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책의 소재는 영재 이건창 선생의 평전이지만 소제목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이렇게 문장가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한말 4대가들 중에 다른 분들은 대부분 문장을 했던 분들인데 이건창 선생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정치 쪽으로도 조선왕조실록만 해더라도 몇천 개의 자료가 나와서 그걸 다 섭렵하느라고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역사에서 절대로 가볍게 볼 분은 아니다. 다만 나라가 망하고 한문학이 조금 한글에다 자리를 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명을 못 받아서 그렇지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건창 선생의 친필입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명미당에 복사본이라도 갖다 놨으면 하는 글 중에 하나가 친필 글씨예요. 본인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충청 우도 암행어사 때 임금한테 암행을 나갔다 오면 글을 써서 올려요. 어떤 일이 있었고, 자, 어떤 일을 고치면 정치를 하는데 좋겠다라고 제안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갖다가 복사를 해서 설명서라도 좀 해놓으면 명미당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걸 씨가 이건창의 핏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덕상이라는 동네 분명히 또 장담에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이용걸 씨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건창의 이영조 선생님도 내가 많이 뵀었는데 그냥 집안에다 몰라고 하니까 그냥 뭐 박정희 정권 이럴 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서울에 가갖고 이 넝마 같은 거 하셨어요. 고물상 같은 거 하시고 고물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고물을 보니까 뭐 이건창 이름이 나와갖고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아니까 그래 그걸 보니까 완전히 이영조 선생이 그냥 도는 거죠. 갖고 내가 이름을 해놔갖고 그냥 평생 동안 이건창 일을 선양하는 일만 하시다가 그분이 지금 이건창 생각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걸 선생은 이용걸 씨는 아버지가 맨날 그런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찍 가출해갖고 살다가 딱 하나 제가 알고 있는 딱 하나 남은 이건창 선생의 이렇게 자손이 되시고 제가 이제 봉인이 있는데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제가 그때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들은 중에 감동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4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영조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추석이 왔는데 아버지 돌아오시면 다 안고 뭐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건창 선생 데리고 응상에 나갔고 차를 몰고 내비에 이건창 묘 찍으니까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들고 와갖고 그 차를 끌다 가니까 옛날 차가 나오더라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여기 갔는데 그냥 평생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딱 무덤 앞에 있으니까 온몸이 그냥 풀리고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아 정말 이게 뭐 우리 정말 우리 강화파 뭐 이렇게 지금 밑에 보면 또 들어맞고 지금 이제 우리 역사의 강화파라는 게 있어서 우리 강화의 자랑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강화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강화에서 뭐 산일 하는 분도 있고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을 다 이제 강화파라는 그런 상상적으로 이걸 해서 계속 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걸 이제 들었고요. 제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우리 오늘 일부러 오늘 와갖고 일찍 여기 이건창 묘에 갔다가 제가 만나서 왔습니다. 좀 인사 좀 드세요. 고선자분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지금 딱 봐도 이건창 선생님이랑 그 이건승 선생의 그 분위기가 딱 보여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건창 선생의 사진은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이건승 선생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도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그 당시에 계명우수보다 함께 세웠던 분들이 어떻게 일제시대 때를 갖다 이렇게 활동하고 건너갔던가 하는 근거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망명 이전의 작품들은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거기에 강화의 오늘을 갖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화뉴스가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뭐 실력은 없지만 좀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8차 원래 강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차 원래 강좌는 10월 16일 날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요. 그 강사는 서울대학교 유재신 교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북한에 이렇게 나무 심는 일들을 갖다 꽤 오랫동안 하셨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협력, 남북 간의 환경 협력에 관해서 이렇게 이거는 개발이 아닙니다. 환경 협력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강화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저희들이 8차 원래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오늘 오신 분들이 꼭 좀 참여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테지만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원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